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당이 좀 어수선하죠? 사실입니다. 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국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그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게 지난해 11월 5일이었으니까 오늘이 딱 2달 되는 날입니다. 2달째 되는 날 선대위 해산을 발표했어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래도 계기가 마련된 이상 이제 새로이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또 상당히 이제 각오를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옛말에 불파불립 그래서 파괴 없이 창조가 없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이것이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또 선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하는 계기가 된 이상은 오히려 그동안의 좀 그 방만한 운영보다는 슬림하게 그 단촐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앞으로가 중요하다. 네. 네. 우선 국민의힘께 좀 위로를 드리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김건희 씨 사과가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남편 사과였듯이 오늘은 처방이 없는 헛다리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 등 3김 체제 빼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선대위를 선대본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위원장 역할을 어차피 본부장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작 본부장 리스크를 더 떠올리게 한다. 본부장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식당으로 비교하면 손님이 이제 발길을 끄는 건데 그러면 사장과 주방장이 문제지 홀 서빙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선대위 위원들한테만 지금 문책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곤장 대신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매품팔이 있군이라고. 그 역할만 한 거예요 지금. 선대위는 뭘 잘못했어요? 후보가 다 잘못해놓고 매 맞는 건 곤장 맞는 건 선대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억울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면 내가 뭐가 부족했다.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거듭나겠다. 그래서 선대위 혁신이 아니라 후보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식당의 간판만 사이즈를 좀 줄여서 달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핵관이라는 거는요. 그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핵심 관계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윤핵관을 물렸는데 잘랐는데 결국은 윤내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핵심 관계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후보는.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최측근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을 윤핵관으로 부른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데 윤핵관을 물리쳐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갈 거예요. 윤내관으로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뭐가 바뀌었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거지? 하우투 이런 것도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더 심사숙고하고 그럼 국민들의 그럼 더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림을 내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어떻게가 없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까지 위로를 받을 정도가 된 걸 생각하니 당사장이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뭐 그렇게 위로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오히려 새 출발할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기자회견 자체가 후보가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그 사과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좀 차질이 많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켰다. 앞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겠다. 뭐 그런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또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평가할 게 없다. 그리고 상황 설정, 상황 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준석 대표하고 저도 의견은 그건 같은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30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2030 실무자 중심으로 뭘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2030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2030과 정서가 다르고 2030과는 30들이 싫어하는 그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대학 1, 2학년생인데 졸업할 때쯤 되면 구직 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뭐가 지원하는 현황 이걸 다 볼게 이거 10년 전부터 구직 앱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개선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면 7080 그 3기 빼고 2030 배치한다고 2030들이 따라오게 않는 것이 2030은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민감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2030 지지율이 빠지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폭락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030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본인이 2030의 정서에 마인드 무장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2030에 대한 대처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자회견면에서 판이 튀듯이 잘못 나온 말이 있어요.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대선을 2달 앞두고 있는 대선 제1야당 후보가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대통령은 초보 운전하는 연습생이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 준비돼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자마자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야 되는데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문도 제가 다 읽어보고요. 또 기자들 질문도 25명 걸 다 읽어봤습니다. 가족 문제, 후보 교체 문제 가장 민감하고 기자들이 궁금하고 국민들이 궁금한 내용이에요. 국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다 해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걸리는 임팩트 있는 후킹, 귀에 걸리는 말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정청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온갖 그 시비를 다 거는 투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기자회견은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께 좀 실망을 시켜드리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거기 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생트집 잡기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반성을 하면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구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 청사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한 미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2030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조차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조차 그렇게 얘기하고요. 홍준표 의원이 비교적 양심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후보 역량이 미흡하고 처갓집 비리 이런 것이 문제지 지지율 떨어진 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보다 솔직담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래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평 한번 들어봤고 사실 개인적인 소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김종인 이제는 전자로 붙여야 되는군요. 전 위원장 당으로 모셔올 때 뭐 싼 와인 들고 와서 비싼 와인 얻어먹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공 들여서 사실 역할을 하셨잖아요. 거간꾼 노릇을 이제 하신 건데 결국은 33일 만에 일단 판은 깨졌습니다. 그 판은. 소회가 좀 있으시죠? 원인은 뭘로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원하지 않던 그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실 조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노력한 입장에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뭐 좀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또 정치라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뭐 원인 따져봤자 그게 뭐 그렇게 생산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워낙에 다양한 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모아져 가야 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강꾼 노릇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오가실 계획입니까? 뭐 아직은 거강꾼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장사가 망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야 내가 싼 와인을 들고 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흘러가는 걸 좀 보죠. 자, 조금 전에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이번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반응 모았습니다. 보시죠. 후보는 인사팀에 전화 온 거지 뭘 특별한 얘기가 있어? 두고 봐야지. 내가 별로 조언해줄 것도 없어. 앞으로 이제 선대위를 만들어 가지고서 새로운 체제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내서 선거운동을 할 텐데 거기다가 뭐 제3자가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고 정치인은 그렇게 막연한 소리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국민의 표가 딱 닿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감흥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 감흥이 안 나오면은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야. 선거교체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 두고 봐야 할 일이지 뭐 지금 얘기를 해서는. 방금 보신 영상은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직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였고요.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쿠데타를 하겠느냐.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이 발언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기자들이 판단하게 됐고. 어떻습니까? 이제 윤 후보가 브리핑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야 뭐 아무래도 조금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 좀 그 기대하던 바가 또 이래 좀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또 어차피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하실 분이니까 그때는 또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김종인 위원장 댁에 좀 방문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세요? 뭐 그것도 거강꾼은 조용히.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에게 비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제가 뭐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게 조언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는 미련을 버려라.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고요.
이분한테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하면서 조언을 앞으로 더 해달라 그랬다는데 이분은 조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젊은 2030 특히 정서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윤석열 옆에 있는 순간 2030한테 더 멀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옆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오늘 기자한테 뭐 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말씀이 많구나. 다언이 병인데.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후보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말에 좀 국민들한테 미안하거나 죄송하거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후보가 문제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보가 그 정도 판단 능력이면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직전에 뭐 사단이 될 수도 있었던 말 연기나 잘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있음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폭락에 가속도를 더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치르다 보면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죠. 근데 핵심적으로 옆에서 조언해주고 정무적 판단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이 있다면 그냥 공개하고 이분들이 최측근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분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툭하면 나가고 툭하면 나가고 이분이 킹메이커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요. 본인이 직접 대선 출마했다가 출마를 접고 안철수 공개 지지를 한 분이에요. 홍준표 지지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킹메이커죠? 그래서 제가 트러블 메이커고 킥 메이커다. 그리고 주식으로 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너무 윤석열에게 몰빵 투자를 한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틀어져 나가버리면 뭐 뭐든지 그냥 지붕, 석가래, 뭐 기둥 이렇게 다 무너지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큰 김종인에게 올인한 것이 화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정청래 의원 개인적인 또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통찰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상당히 또 원하면서 모셨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중충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오히려 선거대책위원회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가 된다든가 더 나아가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선거대책본부장과 그 다음에 곧바로 현업 그 담당자들로 연결돼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대위원장들이 전체가 다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뭐 나갔으니까 본인도 제3자적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고춧가루를 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사실상 디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이 쌍포가 그 국민의힘의 핵심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사람인데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보세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 뒤에서 디스하고 어쨌든 장의 큰 스피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 대비를 해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장 외에서 지속적으로 고춧가루를 뿌릴 것이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은 조금 가감 없이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정청래 의원이야 개인적으로 자꾸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두고 볼 일이죠. 그러면 안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판이 깨져서 안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측근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전화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다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느냐 물었더니 내가 쿠데타를 했느니 상황이라느니 이딴 소리 한 거 아니냐 이대로 말을 했어요. 이딴 소리 한 거 아니냐. 이준석과 짜고 뭘 했다느니 이런 소리를 했다. 자기네들끼리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리라 생각한다. 방관하는 수밖에 없다. 당 안팎에서 이른바 윤핵관에 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고 우리 김채국께서는 실체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윤핵관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한 분은 이준석 대표고 그때 이야기한 것은 특정 그 인터넷 언론사에 그 익명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사람 한두 명을 이야기했죠. 그 기사의 내용에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뭐 이런 이름으로 하니까 윤핵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몇 번 떠들다가 그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잘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실존하느냐 아니냐, 기사를 쓴 사람의 창작이냐, 또는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냥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쓴 것인지 전혀 그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도 워낙 부정확하기 때문에 무슨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불평불만자가 아닐까, 뭐 만약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 측근을 윤핵관이라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측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까이서 그 일을 맡겨야 될 사람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윤핵관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아니 핵심 관계자가 없으면 그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핵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종의 그 헛개비를 보고 자꾸 그 뭐 헛개비 봤다고 주장하는 그런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냥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 있다,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건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누구가 문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기분이 나빴을 거고 또 윤핵관이 있다면 윤핵관들도 김종인 상황이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전 조선일보 뭐 어느 칼럼을 보니까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는 것 같다. 그래요. 대선 2달 앞둔 시점에 학교를 치면 초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 김종인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정치 경험도 없고 검사 26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막대한 대선의 판에 떨어졌는데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감독이든 코치든 상황이든 누구든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상전에 윤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참모라는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 일정하고 있는데 어느 텔레비에 생중계하고 있는데 일정 취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일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윤석열 후보로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노예한 정치인으로서 보기에 뭐 어린아이 비슷하게 보일 건데 내가 왜 시킨 대로 안 해? 연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국민들이 이 질문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이제 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고 군 최고 통수권자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력, 지도력, 장악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자신이 정치에 조금 그 정치권에 들어온 정치 신인이잖아요.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가로 뽑히는 분의 그 도움을 좀 받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또 김한길 위원장. 위원장 이런 분들이 많이 합류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것이 그분들이 전부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또 원로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도 없지 않았고 또 뭐 그것을 잘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 차라리 단촐하게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선거대책기구를 재편하자 해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대책기구가 또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뭐 끌고 나갈 수 없다면 모를까. 지금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한다면 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리더십 문제 또는 조직 장악력의 문제 뭐 그런 것은 전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후보가 너무 장악력이 좋아서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끌려가서 후보를 좀 더 돕는 기능이 축소될까 봐 두려울 것뿐이지 후보가 장악력이 없다든가 뭐 조정할 능력이 없다든가 그렇게 보는 데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후보가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2달 남았지만 평상시 한 2년 같은 긴 시간이고요. 위기의 파도는 계속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또 오늘 어이없는 또 후보의 답변이 뭐였냐면 이 대표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제 소관 받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사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든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안고 가겠다 하든가 화합하겠다 하든가 포용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소관 받기입니다. 그래버리면 듣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자기 소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든 일이 다 소관이죠. 그리고 모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뭐 한 명 잘못해도 정치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 소관 받기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저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모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애처가일 수는 있겠는데 저희 집 뭐 아내가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빨리 공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둘이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왜 기자들 앞에서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좀 더 조율되고 좀 더 이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 핵관이 없어졌으면 윤 뇌관들이라도 빨리 붙어가지고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 해당 발언 직접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거대책 그 기구의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뭐 당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제가 또 그 결혼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저 음성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였고요. 오후 3시 반이 넘어서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 그러니까 선대 본부장이죠. 새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그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 관계나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지를 좀 남겨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 내용을 조금 알기는 아는데 뭐 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그리고 뭐 문제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내용에서 이제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기자의 질문, 언론인의 질문이 이준석 대표 교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걸 후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또 대표의 거취 문제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좀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반응이 영 그 잘못 나오면 그것도 또한 일종의 말하자면 뭐 나쁜 관계를 증명하는 것처럼 되니까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선거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약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어쨌든 우리 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의 대선 주자를 돕는 대열에 동참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오늘 초선들 의원총회도 진행이 됐고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류가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상황은 어떻게 좀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많이 악화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막 그 눈살 찌푸리게 하고 볼썽사납게 만들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직을 던지시거나 할 계획은 없으시죠? 그 문제는 이미 수차 말씀드렸는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결정을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따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서 무슨 일을 저질러서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의원들의 의사를 따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권영세 본부장에게 연습 문제를 줬다. 문제를 풀으란 얘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뭘까? 결국은 김종인을 비롯한 삼김 체제 이것은 안 맞는 거였어요. 외인 구단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의 이홍유,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이 결국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2등 했잖아요. 유승민 3등하고. 근데 그게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당대표도 선대위 빠지고 이거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겠지만 사실은 김종인 등 삼김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한테 가서 읍소하고 찾아가고 유승민 찾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기자가 물으면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권한이지만 전 절대로선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 듣는 사람 그래도 나를 위해주네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소감받기예요. 그러면 그냥 더 기분 나쁘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를 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윤핵관 완전히 제거해라. 안 나타나게 해라. 그리고 나의 권한을 강화해라. 라는 걸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핵심적으로 끌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홍준표도 유승민도 한번 설득해 보겠다. 뭐 본인이 마음이 동해야 그 두 사람도 그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설득할 마음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설득할 마음이 들도록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저는 줬다고 봅니다. 비슷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당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이간시키고 공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제 말 반대로 계속 하세요. 네. 야, 국민의힘 이야기하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행보도 좀 보죠. 원팀 과시하면서 호남으로 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났던 우리의 옛 동지들도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내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차기 정부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진영 내에서 가장 우수한 경험과 경력, 뭐 학식, 역량을 가진 이낙연 대표를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냐.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이제 예우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를 이제 공개 활동을 하면서 호남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연한 거고 정권을 저희가 다시 이제 재창출한 이후에도 민주당 인사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통합을 해서 인재를 쓰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통합정부, 개혁정부, 실용내각으로 가겠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인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쓰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재명의 통합정부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힘에도 좋은 인사가 있다. 그러면 아마 노크할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뭐 그럴 일이 없죠. 직관할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에는 뭐 그냥 정말 나오기 싫은 자리에 정말 하기 싫어서 싫어하는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때보다 나아졌네요. 그래도 뭐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근데 저게 아마 지지율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사실 후보가 다시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면 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물론 후보께서는 당연히 경쟁했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어떤 앞으로의 방향으로 움직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권영세 새 선대본부장은 또 이런 발언도 했네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토론 협의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주제 한정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언제라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건 논의를 통해서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